자, 한 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날인가요? 아니면 내일에서 내일 모레로 가는 날인지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거의 뭐 하루 이틀 차이로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예측은 뭐 이제 금리가 0.25 정도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차피 지금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뭐 올해 한번 내려도 뭐 내년에 뭐 덜 내리면 똑같은 거고 올해 안 내려도 내년에 더 내리면 뭐 똑같은 거니까 내년도가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내년은 얼마나 내릴까? 뭐 예전에 얘기했던 건 한 4회 정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측이 요번에 한번 내리면 내년에 좀 덜 내린다. 이번에 안 내리면 내년에 좀 더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갈리고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래나 저래나 금리 인하를 하는 방향으로 점점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답답한 상황이죠. 가뜩이나 지금 뭐 금리 인하, 뭐 경기 침체, 뭐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 조금 하향 조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탄핵으로 지금 가버리니까 경제가 더 위축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물가도 잡아야 되지만 경제 성장을 또 고려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좀 내려주면 그래? 그럼 우리도 좀 같이 내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은에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요번에 지금 이렇게 뭐 탄핵 정국인데 12월에 뭐 임시 금통위를 열어가지고 뭐 금리 인하를 고려합니까? 했을 때 이제 하는 이창용 총재님이 뭐 저희는 뭐 지금 딱히 그럴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뭐 아주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지나간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1월에 또 있거든요. 저희는. 그럼 이제 12월에 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맞춰가지고 아마 1월에 반영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내년도의 금리 인하의 기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강도의 차이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탄핵 정국 속에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다들 뭐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근데 이제 2016년과 뭐 평행 이론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에는 어땠냐 보면은 거래량이 이제 급속도로 줄었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헌재에서 결정한 다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사업하는 분들 뭐 다들 지금 뭐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불안한 시기에는 이제 어떤 큰 결정을 하기보다는 보류하면서 좀 기다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거의 뭐 중단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집값도 이제 하락 전환하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서울은 뭐 0.02% 상승하고 있고 뭐 경기도, 충북 뭐 이런 데들은 이제 제로 말 그대로 이제 보합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연초까지는 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집 보러 안 옵니다. 탄핵에 눌린 서울 집값, 동작 은평까지 하락 전환 속출했다. 그래서 서울도 하나로 묶으니까 지금 상승폭이 좀 줄지만 상승하고 있는 거지 지역별로 보면은 지금 하락 전환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거는 결국 조금이라도 좀 깎아줘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락 전환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살아나려면은 아까 이제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헌재 결정이 나와야지 그때 이후로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면 천천히 거래량이 좀 올라가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 집값은 상저하고일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상저하고라는 거는 사실 최근 몇 년간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조금 눌려 있다가 뭐 좀 봄에서 여름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막 상승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9월쯤 돼가지고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규제를 하면서 또 눌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약간 7, 8월 고점 이런 게 지금 몇 년째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또 우연찮게 또 이렇게 시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결정이 난 다음에 뭐 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공급 부족이나 뭐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탄핵과는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우선 일시 정지가 된 상태지만 사실 이 일시정지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면 본질은 뭐 문제가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걸로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서울 전월세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이거는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고, 그러면 지금 매매는 주춤한데 전세가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또 상승 압력을 받는 거고, 금리 인하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매수세가 눌려 있지만 나중에 좀 뭐랄까 밀려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올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월세 쪽은 뭐 딱히 방법이 없어요. 딱히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잡을 방법이 없어요. 등골 빠진다, 금리 내려도 월세는 고공행진한다 해가지고 지금 전월세 매물이 부족하다 해서 서울 아파트는 평균 10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금리가 좀 내려가 주면 뭐 전세 쪽에서 대출도 잘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전세로 좀 수요가 좀 넘어가면은 뭐 월세가 좀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 빌라나 비아파트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지금 넘어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빌라 쪽은 뭐 전세 사기 문제도 있지만 작년부터 착공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착공을 못하니까 신축이 또 부족한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아파트만 신축 선호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빌라나 뭐 오피스텔도 신축을 좋아합니다. 그 집에 살아야 되는 분들의 어떤 경제력이 있다면 그 경제력 안에서 그래도 좋은 집을 선택하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 좀 신축이 늘어나고 하면은 뭐 실제로 빈집이 더 늘어난 거니까 뭐 전 월세도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왕 집 얻는 거 신축으로 또 가고, 그럼 신축으로 간 만큼 빈집이 생기니까 그 밑에 수준의 집에 살던 분들이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한 칸씩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지금 빌라 쪽도 지금 착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빌라의 구축에서 거주하다가 또 전세 사기 맞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아예 아파트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소형 아파트 구축 이런 쪽으로 이제 전월세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꼬여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의 이제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 불안감이 지금 커지잖아요. 원래도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부가 공급 많이 할게요라고 말하다가 지금 탄핵당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좀 잡아야 되는데, 이 불안감을 잡아야 된다 해서 내년도에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겠다라고 국토부 장관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지금 뭐 장관인데 당연히 공급을 조금 더 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 것도 맞죠. 근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 해서 공사비도 1,000억 올리고 공기도 3년 늘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공주택도 결국에는 공사비가 다 지금 핵심인데,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를 뭐 공공이라고 해서 뭐 싸게 지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정부의 동력이 지금 상실된 상황에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뭐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인데 누가 추진할 것이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밀고 나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그냥 지금 해결해야 되는 시점에서 한 몇 달 정도가 그냥 뒤로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돼서 야, 공급이 부족하네 하고 지으려고 하면은 이 아파트라는 거, 뭐 빌라라는 거는 다 착공하고 공사하는 그 공기가 몇 년씩 걸리는 거잖아요. 뭐 빌라 이런 거는 뭐 6개월, 1년 만에도 짓는다고 하지만 아파트는 뭐 3년이었다고 요즘엔 4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뭐 조금 대단지고 지하를 좀 많이 파야 되고 뭐 이러는 아파트들은 요즘에 5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기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달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몇 달 더 밀리게 생겼다. 그리고 몇 달이 아니라 잘못하면 한 1년씩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 아파트 올해보다 10만 가구 준다. 주택시장 비상.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공급이 줄어드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데 이게 더 줄 수도 있죠. 지금 하려고 했던 것들도 지금 고민하는 곳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인허가 받고 착공하려다가 조금 기다려볼까 하는 곳들도 많아질 겁니다. 지금 워낙 앞으로의 어떤 전국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이 우리 회사에 어떤 사활을 걸고 공급을 여기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 불안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요즘 건설사들 막 부도도 많이 나고, 그리고 건설사 수장들도 막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영 계획 이런 것들도 막 세우고 계실 텐데 지금 되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공급이 안 되면 나중에 또 큰일 난다. 동력 잃은 부동산 정책, 시장이 보는 다음 스텝은 가장 문제가 결국엔 이거예요. 뭐 탄핵으로 가게 되는 순간 직무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권한 대행이 이제 총리죠. 총리가 권한 대행이지만 총리는 말 그대로 그냥 국민이 뽑은 건 아니죠.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고 이제 국회가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총리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권한 대행일 때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하기도 좀 뭐하고, 그리고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가? 라는 것도 되게 불안한 상황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뭐 안타깝지만 부동산 정책은 그냥 스톱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이제 공급을 하고 뭐 개발을 하고 해서 뭐 용적률을 좀 늘려줄 테니까 지금 1000세대가 있는 거를 부시고 새로 지어서 1300세대, 뭐 1400세대로 지읍시다 라고 하던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공급이 더 안 되는 거죠. 가뜩이나 안 되는데 더 안 된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 어떤 정책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였다면 뭐 조금 가벼운 것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인데 이제 12월 18일부터 공시가 5억 이하의 빌라도 이제는 무주택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약 길이 좀 넓어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공시가가 5억이면 실제 시세는 한 7, 8억 하거든요. 그러니까 7, 8억 정도 하는 빌라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청약을 할 때는 무주택 취급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뭐 도움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청약 지원 정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사고 전월세를 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청약을 받으려고.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빌라를 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기준이 훨씬 낮았습니다. 뭐 1억 얼마였나? 그래서 거의 이게 폐기되어 있는 정책이었는데 이 공시가 자체를 많이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5억까지니까 상당히 많이 높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 그냥 고생하면서 무주택 청약 노리려고 전월세를 살지 말고 빌라를 사서 거기서 거주를 해. 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을 사면은 무주택 취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청약을 노리는 분들이 일부러 아파텔이나 오피스텔 같은 거 사가지고 거기서 편하게 거주하면서 청약을 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피스텔만 가지고는 좀 안 되고 요즘에 또 워낙 빌라 쪽에서 지금 문제가 터지니까 무주택인 사람들 보고 빌라를 사게 하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왜? 똘똘한 한 채밖에 지금 안 되니까 다주택자들이 빌라를 안 사요.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빌라를 막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 시장이 붕괴하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똘똘한 한 채를 지키면서 빌라 시장을 살리려면은 무주택 돈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사줄 사람이. 그래서 이 무주택 돈 있는 사람들한테 당근책을 제시를 한 겁니다. 공시가 5억 이하 빌라도 사도 돼. 그래도 내가 무주택자 취급해 줄 테니까 너 괜히 전월세 살면서 이렇게 떠돌지 말고 이거 사가지고 여기서 실거주하면서 살면 안 되겠니? 라는 게 이 정책의 취지예요. 그러면 그렇게 취지대로 잘 될까요? 잘 안 되겠죠. 대부분 이런 생각으로 지금 사는 분들은 무주택자 이걸 인정받겠다기보다는 요거는 그냥 이제 재개발 빌라를 살려고 투자 목적으로 이제 보유를 한 거죠. 어쨌든 얘는 뭐 언제가 됐든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은 아파트가 될 거니까 나는 뭐 사실상 1주택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하나 사놓고 그 다음에 청약은 청약대로 노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전략으로 판단해서 집을 사는 분들은 있지만 웬만한 분들은 이걸 잘 안 살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샀다가 나중에 어떻게 그 처분을 해야 될지 뭐 이게 좀 막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샀는데 무주택 취급을 받아서 다행이에요 뭐 이런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 나는 이거 전략적으로 이거 무주택자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사야지 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빌라 쪽은 기본적으로 다주택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살아나기는 쉽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빌라나 뭐 작은 원룸형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에 좀 이렇게 민간 임대로 공급했던 게 많은데 이쪽이 지금 꽉 막혔죠. 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제 50%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바뀝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도 완화가 돼가지고 이제 소득이 2억 이하인 분들까지도 신생아 특례가 이제 열립니다. 신생아는 9억 미만의 주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로 한 8억 9천짜리를 사는데 연봉이 둘이 합쳐가지고 한 뭐 1억 8, 9천 이런 분들도 이제 신생아 특례로 훨씬 좀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이게 열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때 좀 한번 잠깐 반짝해가지고 8, 9억 정도, 뭐 8억대, 뭐 7억대 이 정도 되는 아파트가 약간 좀 그래도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연 이걸 바로 살 것인가 조금 있다가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바뀌게 되거나 아니면 방향이 바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도 상환 수수료도 이제는 절반만 받고요. 이제 갈아타기가 좀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신생아 특례도 완화돼서 약간 고소득자인 분들도 아이를 낳아라. 그러면 집 사게 해줄게. 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